2025년 4월 미국의 정치권이 다시 한번 동북아의 안보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최근 공개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요지는 분명했습니다. 동맹국 스스로 자국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자주 방위 메시지. 이 발언은 즉시 한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지속되어야 하며 미국의 확장 억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포털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반문이 올라왔죠. 북한이 핵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뭐로 막을 수 있나? 전쟁 나면 진짜 미국이 핵을 써줄까?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부터 동맹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이 계속 지갑을 열 수는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 발언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문제입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핵무장 발언을 내놓았다는 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정책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한국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처럼 미국의 해고산만 믿고 살아도 되는가? 그리고 핵 없는 평화는 여전히 현실 가능한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 사회의 오래된 금기를 다시 꺼내놓았다는 점입니다. 핵무장 논의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고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과연 끝까지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때문이다. 미국은 수십 년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왔다. 즉, 미국 본토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을 위해 핵보복을 감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 약속, 요즘엔 예전처럼 무겁게 들리지 않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잡은 이후 그는 반복해서 이렇게 주장해왔다.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다. 동맹국들도 각자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기조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 그는 과거에도 실제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 가까이 올리자고 요구했고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의 핵무장 관련 발언 역시 같은 맥락이다. 우리 미국은 더 이상 무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한국 스스로 핵 억지력을 갖추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 내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전략 경쟁, 유럽의 전쟁 지원, 중동 문제까지 동시에 여러 전선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안에서 한국 방어가 과연 우선순위 1번일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이 한국 안보의 가장 큰 약점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 대통령이 정말 핵 보복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그 의문이 점점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문은 이제 학계나 안보 분야만의 논의가 아니다. 정치권, 언론,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도 우리 스스로 억지력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문제는 신뢰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70년을 살아온 우리는 그 우산이 찢어진 게 아닌지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핵무장 논의가 다시 떠오른 가장 현실적인 이유. 그건 바로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는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실전 무기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의 핵은 실험실 안의 위협 정도로 인식됐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을 예고했고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 한발사탄 도미사일 SLBM 같은 전략적 타격 수단을 꾸준히 고도화해왔다. 더 이상 만들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갖고 있고 실제로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
북한은 전술핵 탑재용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수차례 감행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 남한 전역이 그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 단 몇 분 만에 주요 시설과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전략만 고도화한 게 아니다. 의도된 도발과 메시지의 조합. 이게 지금의 북한 방식이다. 미사일 발사, 성명 발표, 위협적 언사, 재차 도발. 이 패턴은 반복되지만 점점 더 거칠고 과감해지고 있다. 과거엔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메시지가 많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이런 발언들이 단지 허세로만 보이지 않는 건 그들이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에 대응할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 구조 자체를 시험하고 있다. 미국이 정말 한국을 위해 핵을 써줄까? 미국이 동맹보다 자국 본토를 우선시한다면? 이런 질문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다. 실제 시나리오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단순한 군사력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전자전, 심리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불안감을 심고 있다. 이 모든 건 핵이라는 우산 아래 묶여있는 전략이다. 이제 핵은 북한에게 궁극의 협상력이 아닌 일상적인 무력 시위의 일부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그런 상대 앞에서 아직도 군사적 비대칭 상황을 견디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 사회는 진지하게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국가 전략의 전환을 요구하는 중대한 고민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체 핵개발 시나리오. 가장 과감한 접근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선택이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국제적 파장이 가장 큰 선택입니다. 우선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가입국입니다. 자체 핵개발은 이 조약에서 탈퇴하거나 위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즉각적인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모두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 이 방안은 과거 냉전 시기처럼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 내에 다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1991년 이전까지 한반도에는 실제로 미군의 전술핵이 주둔해 있었고 그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핵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억제력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 정치적 부담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 국내 여론과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렵고 중국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핵 재무장을 명분으로 동북 삼성에 추가 미사일을 배치하거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NATO식 핵 공유 모델. 유럽 국가들처럼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한국 공군이나 육군이 공동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는 않지만 전시의 일정 조건 하에 운용 권한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현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이런 방식으로 미국과 핵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는 유럽과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가 서로 군사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핵 공유 체제는 외교적 긴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이 아시아에서 이런 구조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세 가지 방안 모두 단순히 핵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를 넘어 국제법, 외교, 경제, 안보, 국민 여론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 존재만으로 외교 지형을 흔들고 선언만으로도 주변국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신호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하든 하지 않든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전략과 실행력입니다. 핵이라는 단어에만 휘둘릴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나리오와 외교적 조율이 병행되어야만 그 선택이 진짜 억지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심은 우리 안보 내부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반응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닙니다. 외교적 지형 전체를 뒤흔드는 전략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 한국의 핵무장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공개적, 그리고 매우 강경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핵 균형이 흔들리는 것을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게 된다면 중국은 거의 확실하게 경제적 압박이나 외교적 고립 시도로 대응할 것입니다. 과거 사드 THAAD 사태를 기억하신다면 그 대응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런 사태를 자국 내부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동북아 안정을 위협한다는 식의 선전은 이미 중국 언론에서 몇 차례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표면적으로는 일본 역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는 오래전부터 자위대의 군사력 확장, 그리고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존재해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먼저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일본도 이에 자극받아 핵 개발 또는 핵 공유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흐름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겉으로 보기엔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계속해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 핵을 들여온다면 러시아 역시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를 움직이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안보만을 고려해선 안 됩니다. 외교 전략, 경제 구조, 글로벌 여론까지 고려한 정밀한 균형 외교가 필요합니다. 핵은 그 자체로 강력한 억지력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그보다 더 큰 외교적 고립과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언어를 세밀하게 설계하는 외교의 힘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핵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확장 억제에만 의존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무기를 만들지 말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국가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선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총알처럼 던져졌습니다. 짧고 강했지만 그 파장은 깊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국 사회는 흔들렸고 국내외 언론과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는 핵이라는 금기를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 자체를 절대 안 된다는 감정적 프레임으로만 묶어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을 실전 배치했고 중국은 군사력 확대와 해양 장악력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보호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인식을 가진 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핵을 가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질 수도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그 상징성만으로도 억지력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핵을 만드는 기술보다 핵을 다룰 전략, 외교, 책임, 그리고 국민적 합의입니다.
미래의 세대에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불안한 평화도 무장된 침묵도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자주와 공존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결단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그 답을 내릴 시간은 이제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